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이종천 광복회장을 좀 생각했습니다. 이종천 광복회장이 강력하게 했던 현 정권의 그 이른바 친일 뉴라이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특히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에서 87년도 개관한 이래 경추시 안 열린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현 정권의 일본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종천 광복회장이 상당히 여권에서 비판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뭐 광복절 기념식이 도동강 난 것도 처음이고. 처음입니다. 예. 뭐 그 얘기는 우리 좀 이따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요.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그러니까 오늘 아주 확실히 높이 뜬 인물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아, 오늘 저 예, 자꾸 선거 하신 15주기 행사 그렇죠. 오전 10시에 했는데요. 예. 협치를 위해서 정말 역대 대통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임기 중에 8번 여야 영수회담을 했거든요. 그중에 7번을 이회창 당시에 뭐 제왕적 총재라고 하는 사람하고 7번을 했는데 한 번 만난 말이죠. 보통 3시간씩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9년도 3월 17일 날 영수회담을 때 그러니까 공개적인 모임을 5분 하고 단둘이 바로 가서 조찬 회동을 2시간 40분 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난제도 많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그런 또 이해창 정도의 그런 보이지 않는 협치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붙이면 말씀드리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잘 나갈 때 97년 대통령 직전에 그 국민의당 총재 선거를 했는데 그때 막강한 권한이도 75%로 득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김상희나 정대철을 도와서 일부러 90% 넘게 득표를 할 수도 있는데도 낮게 해서 뭔가 좀 민주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딱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좀 많이 벤치마킹할 만한 인물이다. 네. 특별하게 꼽아봤습니다. 뜬 인물로. 평가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DJP 연합도 놀라운 것이었고 네. 대통령 돼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TK 핵심 출신인 김중권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했죠.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진인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뜬 인물에 아주 대척에 있는 아주 인물인데 어떤 이 인물이 이분이 했던 발언 같은 거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일제시대 때는 일제강점기 때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이런 일본 국민들이었다. 이런 발언도 그렇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비로소 광복된 거다. 이런 발언은 도저히 저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도저히 전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 정권의 여러 가지 그 일본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역사 관련 단체들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 많이 했어요.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얘기되는 그런 거의 일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김형석 신임 이 관장 때문에 이 논란이 야기된 게 아주 구체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전 진인물이다. 가장 진인물이다. 이번 주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사접한 거. 예, 사접한 거. 오늘 추도식에도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도 많은 분이 참 어떻게 보면 망신 많이 산 거죠. 사실 뭐 지난 일주일 내내 가장 그 진 인물 우리 김홍걸 전 의원이라고 봅니다. 네.
뜬 인물 진인물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얘기가 나왔고 또 지난 광복절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이 두동강난 모습을 보여줬고 뭐 여야 또 대통령실까지 서로 아주 격하게 상호 또 비난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여권 쪽에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 뭐 자신이 밀던 사람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왜냐 우리는 건국절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이걸 뭐 음모니 밀정이니 이런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양상을? 저는 근데 물론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제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축식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도 일리는 있어요. 건국절 언제 누가 추진했느냐. 우리 입장 우리는 건국절 추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종찬 회장이 좀 여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를 제공한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런 아주 사소한 것보다는 큰 맥락에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래 지금 최근에 그 동북아 역사재단,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가 대표적인 정부가 영향을 끼치니 정부 산하에 말하자면은 역사 관련 단체들이 아주 중요한 단체들이죠.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밝혀내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 여기 된 분들의 발언들을 뭐 다 소개할 수 없는데 그리고 과거에 뭐 얼마 됐으면 과거 진실화해위원장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전반적으로 뭐 노근리 양민학살이 학살이 아니다라든지 학살을 볼 소지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거명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같은 분도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쌀을 수출한 거다. 이런 식의 발언들. 또 광복절은 건국절이다. 이런 말 한 분도 계세요. 많은 단체 중에 장 중에 한 분은. 또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을 지낸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런 어쨌든 간에 뉴라이트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들 를 한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구남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또 우리 정부가 뭔가 말을 못하는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이상하게 타협 아닌 타협을 했고 말이죠. 또 대법원의 강제 노동 관련해서 강제징용 관련해서도 제3자 배상안을 이 윤석열 정부가 내놨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나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건국절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것보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볼 때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 정권에 대한 요구가 과했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일리 있는 항의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 원장. 저는 이번 사태가 보면 건국절 논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인사 논란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최 교수님 표현도. 네, 지금 보면은 김현식 관장을 보면 절차상으로 별 문제는 없어요. 김형석. 이미 뭐 이종찬 총장 참사하고 뭐 다 해서 평가를 해서 절충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김영석 관장이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종찬 관장이 좀 마땅치가 않은 거죠. 본인 생각하고는 많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는 한 건데 다만 이 파장의 근거는 이종찬 관장이 갖고 있는 광복회장이 갖고 있는 어떤 비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멘토나 다름없는 인물이 비공식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버리니까 이게 인사 논란이 덮어버리고 건국절 논란이 이렇게 확 확대돼 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거는 위험하다 저는 건국절 논란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걸말라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인사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앞으로 오히려 더 심각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최창렬 교수가 지적한 대로 꼭 이 독립기념관장뿐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들의 계속해서 논란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발탁된 것. 예를 들면 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저는 헌정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중진들 일부 친윤까지도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막판에 잦아들었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대통령의 어떤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안티성들, 문제 제기, 공개적인 반발 이런 것들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저는 입에 올리고 싫지만은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뭐 스스로 그 거취를 결정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하고 말 이종찬 회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두 분이 뭐 가까운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이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하나 놓고 대통령과 그 멘토나 다름없는 분이 공개적으로 말이죠. 일주일 넘게 온 나라를 뒤집고 뉴욕에서 난리 났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반쪽으로 쪼개져서 말이죠. 예. 이런 거는 상당히 앞으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장악력 또 레임덕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레임덕 심각하다. 시비. 저는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차원에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의 뭐 개인적 관계, 뭐 아들의 친구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의 이른바 보수 정권의 그 역사에 관련된 인식,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수 사면 복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런 것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맥락이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이건 정말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그건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종찬 회장이 지금 광복회장이고 광복회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개인 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야 뭐 지난 대선 때 멘토라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런데 전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작년 얘기인가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철거 육사 안에 있는 예.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개인적인 각자의 의견이 다를 거예요. 이분은 전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건 뭐 다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고 그런데 대일 문제 있어가지고 이따도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젠가요? 그 방송 KBS 뉴스에 인터뷰했던 김태용과 김태호 안보실 차장의 발언도 전 이해가 좀 안 가고. 뭐라고 그랬죠? 그거 이따 제가 얘기할 건데 그 무슨 뭐 오늘의 예. 그건 놔두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 얘기할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아무튼 그래서 이건 무슨 뭐 건국주로라는 항상 돼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일본을 대하면은 자, 원래는 이제 후반부 공통 질문에 하실 건데 지금 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다 그냥 미리 하세요.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맥락을 정리해야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김태호 차장이 그 광복절 기념사에 일본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거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져야 된다.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건 이제 뭐 당연한 말씀을 했고. 근데 이제 진짜 김태호 차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과가 되겠느냐.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요. 이걸 국어적으로 보면 더 말이 돼요. 억지로 말을 끌어내서 사과하면 뭐 하겠어 이런 얘기인데 예. 과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믿음과 신뢰가 상당하다. 그럼 앞으로 일본과의 과거사 뭡니까 여태까지? 전 이게 제가 아까 얘기 안 하겠다는 거죠? 얘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번에 좀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 경축사에 대일본 관련 메시지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한일 관계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호해 줘야 될 이종찬 회장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는 이거는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모든 대통령을 보면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조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30% 안팎이 되면요. 이게 내부 반발 도미노 현상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특히 대통령 믿고 의지했던 방어해야 줘야 될 사람들이 계속 반발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에서는 자꾸 이게 레임덕이 아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게 아니라 이걸 내부적으로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가야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한일 관계라 별도로 각각 따로따로 보면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내부에서 대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부 구심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윤한 대통령과 당 대표가 똘똘 뭉치는 것. 그래서 여권의 구심점을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고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안 되면 계속 원심력이 발생해서 이런 일들이 제2, 제3의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현재 이번에 논란이 되는 그 광복절 두 쪽 행사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레임덕 뭐 윤한 갈등의 차원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 또 하나가 이번에 한동훈 대표 말씀하니까 제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사실 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대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 그 또 다시 뭐 갈등을 이야기해서 또 뭐 윤한 갈등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주 애들로서 얘기한 것이지 김형석이 잘못됐다. 인사 그렇게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이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세요? 좀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광복절 기념선에 그 광복절 참석하는 건 기념식에 문제다. 참석 안 하는 건 문제다.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종찬 광복 회장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지적했는데 근데 지적해야지 윤한 갈등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지적을 했는데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표현을 쓴 얘기는 거는 김형석 독립관장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은 그렇게 보신다? 예. 뭐 그렇게 캐물으면 한 대표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얘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네. 무조건 이종찬 회장이 잘못됐다. 왜 이렇게 광복절에서 두쪽나게 하냐라고 얘기할 텐데 인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의 의견도 일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두쪽나게 왜 하느냐 과도하게 하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반일 기류가 너무 세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최근 들어서는 친일 기류가 너무 세다 이런 또 발언을 들어요. 우리는 사실 반일 친일 넘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친일 논란, 친일 여지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기용을 발탁을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이 무슨 건국 논란을 크게 확대돼 버린다면 예. 사실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판단, 거치를 본인이 내리거나 혹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좀 더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논란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가급적 이런 자리에 임명하지 마라라고 예. 하셨는데 오히려 최장일 교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 한 분이 문제가 아니라 논란의 그렇죠.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워낙 여러 지금 포진하고. 여기저기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똑같은 생각이죠. 같은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난 얘기죠. 광복절을 둘러싸고 뭐 벌어진 양상 또 여야 간의 공방에 대해서 오늘 두 분께서는 두 측면을 언급하신 거예요. 예. 일련의 이른바 친일 논란과 관련된 한 측면 또 그것이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정권 권력 내부의 레임덕적 현상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측면 예. 이 두 측면을 그렇죠. 두 분이 동시에 지적하신 거다. 네. 이 정도 정리하고요. 1시 34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가죠.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난차가 있습니다. 반포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요. 한강대교 부근에서도 고장난차가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긴 구간 밀리고요. 천안과 안성에서 각각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더디 느는 보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휴게소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점촌 함창 나들목 2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충주분기점 부근과 감곡 부근에서 모두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 1리터널 안에서 어렵습니다.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이후에는 횡성휴게소에서 3말, 더 가서는 여주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아까 최창렬 교수는 김태호 안보실 차장의 발언 이미 소개하셨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거 또 없죠?
하나 말씀드릴까요? 있으면 하세요. 그 국민의힘에 이번에 새로 당직을 받은 분이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종찬 회장에게 극우의 기쁨 조달한 말. 예. 그 논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신지호 전략부총장. 그 1910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고 만약에 이제 이른바 이쪽에 이제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1919년도 임시정부 보통이라는 측면에서 1919년도에 건국을 한 거라면 48년도 건국을 반대하니까 그럼 나라를 9년밖에 안 뺏긴 거다. 건국했으니까. 예. 그럼 원래 나라를 35년 동안 뺏긴 거였는데 35년 동안 36년 뺏겼는데 9년밖에 안 뺏긴 거니까 일본 극우가 우리 그렇게 많이 나쁜 일 안 했네. 라는 측면에서 극우의 기쁨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도 그분의 논리긴 하지만 참 해괴한 논리다. 어떻게 그런 논리를 하면서 건국절을 왜 그쪽이 19년도를 왜 이렇게 건국이라고 예, 얘기하냐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또 뭐가 없느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걸 또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발언인데요. 한 줌도 안 되는 암덩어리 명파리들 예. 뿌리 뽑겠다. 예. 아유, 저는 이렇게 쓴 발언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정봉주가 강성 친명이었지 않습니까? 또 완전히 강성 반명으로 돌아서서 지금 연달아 세게 초고강도로 이제 이재명하고 각을 세웠는데 예. 원래 이게 수박이란 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 정봉주입니다. 2020년에 이게 금태섭 회장에서. 근데 본인이 지금 수박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개딸들하고 지금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니 뭐 반명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이거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데 대단한 역풍을 스스로 선명하죠. 자초했어요. 네. 초반부에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을 달리더니 급기야 지금은 합계 3위까지 내려왔고요. 내려왔죠. 이제 오늘 최종 결론이 나는데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게 서울 지역 경선에서 6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위 달리다가 2위도 떨어지고 6위까지 떨어지고 합산해서 지금 3위에 올라 있는 이런 상태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저는 5위 안에 들지 않을까. 이미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뭐 대의원 투표도 있고 이제 또 ARS도 있긴 예. 있는데 그래도 쌓아놓은 누적 득표율이 아직 3위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긴 밀릴 거예요. 밀리더라도 5위는 하지 않을까. 최소한 5위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봅니다. 일단, 예. 그런데 그 본인이 왜 그 초반부에 1등 달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뭐 센 발언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등수를 깎아먹을까요? 저는 원래 처음에 이게 전략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명의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1위를 달리니까 이제 김민석 2위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집은 지 오래됐어요. 예, 그 옆에서 상당히 좀 김민석을 미는 그 본인이 이제 1위에서 2위로 좀 밀려난 듯한 조짐을 보이니까 정봉주가 좀 약간 좀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욱하는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은 이미 본인이 1등, 2등을 어렵다는 걸 초반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뭐라고 했냐면 측근에게 최고위원제라는 거 아다시피 이게 만장일치 아니냐. 일단 나는 최고위원만 되고 나면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긴 하면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5위 안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 앞으로 최고위원회 열리면 정봉주 전 의원의 존재감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이재명 입장에서는 버겁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제 그러면서 2위로 밀리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남 같은 거라고 좀 봐요. 이게 뭐 대단한 반명이라든지. 또 지난 공천 못 받은 거 못 본 것도 있고 못 받은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나하고 친한데 어떻게 이재명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말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박원석 이제 전 의원이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제가 또 듣기에는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뭐 이재명 이제 정봉주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박원석 전 의원이 이거 공개도 되겠어 형 이랬다는 거예요. 해도 돼.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처음에 박원석 전 의원에게 얘기할 때 그 서운함이 배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배신감도 느꼈겠죠. 어떻게 김민석을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밀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약간의 전략적인 면도 있지 않았을까. 얘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럼 오히려 이 좀 비명계에 2위로 어차피 밀린 상태니까
이른바 유동표라고 부동층이라고 봐야죠. 그 이번에 이 전당대회 부동층을 좀 끌어모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반명의 기치 이런 생각 있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제 추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뭐 김민석, 정봉주 그 대목이 또 한 대 관전 네. 포인트고 여성 최고위원으로 지금 이현주, 전현희 두 분이 경쟁을 하고 네. 있는데 거기도 순위가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거기는 지금 이제 0점 몇 퍼센트 뭐 차이가 어쨌든 근데 왔다 갔다 전현희 합니다만은 후보가 뭐 이른바 뭐 밀렸었는데 살인자 발언 이후에 확 올라갔거든요. 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요즘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성 발언을 하면 일단 투표에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분히 그럼 그런 당 부분이 대회니까 우습겠다고 더더욱. 봅니다. 예. 만약에 그런 강성 발언할 때 민주당에서 표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전현희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좀 안 했다고 그죠? 봅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런 점에 다분히 전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고 이현주 의원도 이제 만만치 않게 센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예. 온 국민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법사위에서 딱 살인마하는 이런 게 아주 그 객달 이른바 그 열성 그 극성 지지층 민주당에 여긴 좀 상당히 좀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위인데 예, 지금 5, 6위 전현희, 이현주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가 지금 이번 최고위원 중에 제일 중요한 지금 뭐 몇 시간 있으면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날 텐데 예.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이런 얘기할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제가 저하고 가까운 건 전혀 아닙니다만 이 발언했다는 뭐 그 법사위원회에서의 맥락이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는 살인자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모를 리가 없고 이게 아무리 의원이지만 이게 이분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뭐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문제 명예훼손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적어도 그 자리에서 말은 한마디 있으면 했어야 됩니다. 그 말을 그 사과하시라든지 그 만약에 여당 의원이 그러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평소 행태올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내 편 이 편 따르니까 너무 그 보이지 않아요? 그건 저거 제재를 해야죠. 네. 사과라든지 뭐 속기로 삭제하라든지 뭐 얘기 있어요. 나중에 당의 그 원내대표는 유감 표시를 표현 했어요. 근데 적어도 그 했어요.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소라고 다른 얘기 같으면요. 저 말이 맞나 틀리나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살인자라고 거의 단정을 했는데 법사위원장이 그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 그건 한마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적은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이 대목이 제가 꼭 해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야 떠나서 유감 있지 않습니까? 유감. 예, 유감. 이 말은 저는 사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이리저리 자료 찾아봐도 유감이 사과라고 표명한다는 거 없습니다. 어느 사전에도. 예, 섭섭하다, 안타깝다라 이런 표현이고 굳이 찾아보면 이제 외교 문서 리그레트에서 좀 마지못해서 섭섭하다, 거시기하다, 뭐 이런 두루뭉실한 사실 표현인데 저는 뭐 대통령이든 앞으로 뭐 여야당 총재든 누구든 정치인들은 유감은 사과로 포함시키지 말자. 근데 보면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보면요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아주 쿨하게. 아무튼 뭐 그건 이제 최진 원장님의 생각이고 정치권에는 이미 유감이란 단어도 아주 약한 사과 이런 식으로 그건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야. 정치인들끼리만 서로 이해하죠. 국민들은 이해 안 하죠. 자, 그건 그렇고 정치권의 유의미한 변화 조짐 하나가 민주당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대법원장 추천 특검 법안을 수용할 수 있다. 빨리 법안을 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야권에서는 이른바 구명 로비를 했다고 하는 걸 이거를 제보 공작이라고 이제 또 여권에서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특검법안 당내 논의에 이제 착수한다. 이렇게 지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조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시 그 역제안한 거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야당에서 당장 거기에 호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3자 추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이 이 부분을 다 같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걸 제안했냐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야당은. 근데 문제는 여당 내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뭐 야당은 일단 반응을 부정적으로 할 것이고 나중에 설령 그것까지 받아들이자라고 하더라도 과연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그 제3자 추천이 핵심인데 그 부분을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지금 시험대예요. 그게 관철이 안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이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요. 대표된 거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63%가 정말 압도적인 지지. 근데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난 근데 그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건이 해내야 되겠죠.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 당위적으로. 예. 그럼 민주당이 어쨌든 180석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특검을 제기할 거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거부권을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속도 조절을 좀 하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계속 이 지금 여당 내에서 제3자 특검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번에 보세요. 그 김경수 복권 반대했는데 사선 의원들 회의하고 나서 복권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주 소수인 것 같아도 시간을 좀 벌려 하는 게 아닌가.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관철시켜 내야 하고 낼 것 같다. 최진 원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템포 조절, 속도 조절 할 것 같고요. 보면 당내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른바 친한파라고 하는 사람 코멘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 보이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를 좀 더 나오는 거 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자주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대통령도 그저께 하자고 얘기했었고요. 네, 한동훈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죠. 대표는 상당히. 네, 네. 그건 별개로 일단 가자고 했는데 아마 공수처 결과 나올 때까지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최대한 조율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건 한동훈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 속도를 내면 또 용산 쪽하고 대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조율을 템포를 조절하되 용산처럼 거부할 게 아니라 일단 협상 테이블을 올려서 서로 끊임없이 지금부터라도 여야 간에 어떤 창구를 예.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런데 그 또 하나 미묘한 변화가 아까 최창열 교수가 그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는 발언했다고 한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어제 이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특히 최근에 그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통째로 다 입수해가지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까지 흘려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아니 공수처가 저렇게 수사하고 저런 관행이 해도 되느냐 말이지. 네. 오히려 우리 그 저 한동훈 대표의 대법원장 특검법으로 빨리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신지호 부총장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발탁한 인사니까 네, 아마 네. 그쪽으로 이제 가겠죠. 가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검 반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대통령하고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원들로서도 정말로 딜레마긴 한데 저는 결국 명분이 특검을 한 쪽에 실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공수처 수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또 하겠죠. 야당이 공수처 수사 봐라 말이야.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전반적으로 전 특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 찬성 여론이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네, 그럴 수도 있죠. 한편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시험대에 올리는 그런 정치 전술적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여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받겠다라고 자세 변화를 가져온 그렇죠. 거. 예. 이거 자체가 지금 꽉 막힌 우리 정치에 뭐 일말의 숨통이라도 틔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이 최상병 특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윤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 두 사람만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요. 얼마든지 최상병 특검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계속 지금처럼 갈등을 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계속 야권은 여권을 압박하면서 이 혼란과 여권의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윤한 갈등이 저는 구조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두 분 다 항상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최진 원장은 윤한 봉합해야 한다. 계속 주장하시는 거고 본질이라고 보는 건데. 최창렬 교수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어려울 거다. 네. 그게 다른 거 같으면 다 될 수 있는데 네. 이 해병대원 특검 이 문제는 대통령이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한 대표로서는 이거를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다른 건 조율이 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여권 내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갈라쓰는 하나의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련이 안 됐으면 단순히 여권의 하나의 의견으로서 제시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해병대원 특검의 가장 본질적인 게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고 예. 또 작년도 7월 31일 날 8월 1일 2일 날 무수히 왔다 갔다 했던 통화들 대통령실과 그 국방 관련 관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황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떠한 예, 뭐 다른 전제를 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평론가적 관점이긴 합니다만 어렵다. 쉽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재상국 특검보다 받기가 더 어려운 거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같은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결국 공멸이기 때문에 결국 기승전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으로 다시 100%는 아니더라도 8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더 7% 70% 정도는 소통을 해야 소통해서 봉합하라는 말이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 이걸 돌파할 수 그 있다는 전제는 거죠. 최진 원장은 입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기니 어떻게 보면. 관련돼 예, 있는 그렇습니다. 최상병 관련 그렇죠. 것도 그래야죠. 또 김건희 여사 건도 어느 정도 그뭐 특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총선의 결과도 예. 완패했던 게 결국은 대통령 바뀌어라. 예. 국정 운영 방식 바꿔라. 이런 거라고 우리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여든 야든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바꾸면 자기에 의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안 돼. 안 바꾸면 어떻게 나중에는 타의에 의해서 바뀌어지잖아요. 예. 그때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이 바꾸려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지율 30% 앞으로 지금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대통령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니까 이런 발언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네. 더 강력하게, 더 세게. 강제로 제 발음도 수위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타의에 의해 백기를 드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네, 아까부터 이제 레임덕적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본인이 변해야. 본인이 변해서 예. 한 대표가 하자는 대로 좀 끌려가라 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 거의 비슷한 답입니다. 사실 비슷하죠. 대통령실이 근데 바뀌면 그러겠느냐 이거죠. 대통령실이 바뀌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요. 지지율이 올라가야 대통령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오히려 거거든요. 권력이 생기죠. 생긴다고요. 근데 그게 예. 그거 그 쉬운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답답. 그래야지 정권을 위해서도 좋고 여야 관계도 좋고 윤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좋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근데 이거는 안타까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 모든 대통령들도 하나 대통령 불변의 리더십 법칙입니다. 연구원장이 말하는 법칙이다. 예.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자, 글쎄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목소리를 잘 들을지 한번 봅시다. 네, 여기까지 하죠. 직진본능 직설하고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유진이 부르는 숨어 우는 바람소리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